어느 늦은 저녁,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잔잔한 노란 불빛이 거실을 은은히 밝혔지만 차가운 긴장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아파트 거실 한쪽에 김석진, 68세, 이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몸은 왜소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온화했다. 그의 옆에는 아내인 이지영, 65세, 이 자리에 앉아 손을 가만히 모은 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거칠어진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주방에서 걸어 나온 이는 며느리 정혜림, 35세, 이었다. 그녀는 양손에 설거지감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도대체 뭐 하셨어요?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거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지영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혜림아, 우리가 나이 들어서 힘이 붙여 그런 거야.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 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혜림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신경을 쓴다고요? 이렇게 먹고 자고만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참으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짐까지 떠안아야 하죠? 혜림의 말은 마치 바늘처럼 석진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혜림아, 우리가 여기 온 건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란다. 이 집은 민재의 집이고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럼 알아서 찾아보세요. 저는 부모님을 모실 의무 같은 건 없다고요. 혜림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이때 민재, 37세, 가 침실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고 얼른 중재하려 했다. 혜림아, 그만해. 부모님도 너처럼 힘들게 사셨잖아. 내가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나를 키워주신 은혜는 있잖아. 내가 없었다면 이미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해. 너무해? 혜림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조소를 흘렸다. 좋아. 그럼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집도 빚더미에 앉았는데 지금 부모님까지? 석진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이지영은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다독였다. 석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민재야, 부모님은 떠날게. 너를 더 이상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민재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석진의 결연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지영도 아들의 손을 잡으며 우리야 어디서든 잘 지낼 수 있어. 너희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혜림은 두 팔을 교차한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의 마른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석진과 이지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은 익숙한 듯 하지만 느리게 움직였다. 몇 가지 낡은 옷과 사진 몇 장을 작은 가방에 넣으며 그들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민재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우리에게 준 행복은 충분했다. 석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재는 가슴 속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혜림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발을 멈추게 했다. 밖으로 나간 석진과 이지영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석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따스하게 비쳤지만 집안 공기는 얼어붙은 채로 남았다. 문 너머로 사라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민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혜림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그러나 민재의 마음속에는
회한과 고통의 불씨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서울을 떠난 김석진과 이지영 부부는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았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작은 집. 벽은 낡았고 창문 틈새로 겨울바람이 쉽게 스며들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석진은 짐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처럼 들렸다. 이지영은 창가에 서서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여기라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 첫날 밤, 두 사람은 야른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다. 방 안은 싸늘했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석진은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러나 그도 잠들기 어려웠다. 마음속에는 서울에 두고 온 아들 민재와 손자 지호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석진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작은 슈퍼마켓에서 그는 주차 관리 일을 맡았다. 하루 일당은 3만 원, 그것도 온종일 추운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석진은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이지영은 마을 시장에서 야채를 팔기 시작했다. 그녀는 근처 작은 밭을 임대해 직접 재배한 채소를 손수 팔았다. 얼굴은 늘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고객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 돈으로 지호에게 무언가를 보내줄 수 있을까? 석진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손에 쥔 지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손자 지호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지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보, 지금은 우리 자신부터 챙겨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다음 달에는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지호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요. 아이가 우리를 잊으면 안 되니까요. 이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아껴서 해봐요. 시간이 흐르며 부부는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갔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무겁게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루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이지영이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마을 주민들이 그녀를 도와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이 원인이라며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권했다. 석진은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를 보며 미안함과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결말, 열린 문, 닫힌 마음. 퇴원 후에도 이지영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야채를 팔러 나가지 못했고 석진은 홀로 2배의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서울에서는 민재가 부모님을 떠올리며 점점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며 혜림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실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혜림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도 속으로는 후회했지만 그 마음을 말로 꺼내지 못했다. 그 시각 전라남도의 작은 집에서 석진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재와 지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우리가 떠나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석진의 눈에는 그리움의 빛이 맺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박민재는 작고 낡은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아내 정혜림, 아들 박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거실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공간에 책상 하나와 오래된 난로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늘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민재 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혜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작은 가스레인지 옆에 서서 화가 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모님을 그렇게 챙길 필요 없었잖아요. 그 돈이면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책임이에요.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은행에서 온 채무 독촉장이었다. 집값을 내지 못해 밀린 대출과 생활비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당신, 말 좀 해봐요. 혜림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지호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릴 정도로 컸다. 난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민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분들은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혜림은 민재의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도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옆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들 지호가 잠에서 깨어난 듯 방 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지호는 작고 순수한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호야.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근데, 아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살아? 난 할머니가 만든 김치전 먹고 싶어요. 지호의 순수한 마른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혜림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아들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하루 종일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는 점심도 먹지 않은 채 허기를 참고 버스를 탔다. 버스 창밖으로는 겨울의 서울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의 눈은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떠나던 밤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민재는 조용히 속삭였다. 같은 시간, 전라남도. 김석진은 동네 슈퍼 주차장에서 추운 바람을 맞으며 일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지영은 집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잘 살고 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결말, 연결되지 않은 전화. 그날 저녁,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혜림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화면에 부모님의 번호가 떠올랐다. 그는 망설이며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다. 전라남도의 작은 집에서도 석진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추기 위해 손을 꽉 쥐었다. 이지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가 언젠가는 전화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석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언젠가는.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석진과 민재, 두 사람 모두 말하지 못한 감정 속에 갇혀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다. 민재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석진도 작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아들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아직도 차가운 겨울바람 같은 간격이 존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오후,
박민재는 다시 서울 시내를 떠돌았다.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다. 지갑 속에는 남은 지폐 몇 장뿐이었다. 전철역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 생각에 잠겼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때 그의 눈앞에 전단지가 날아와 발밑에 떨어졌다. 전단지에는 전라남도시 전통시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낯익은 장소 이름에 순간 멈칫했다. 그것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던 시골 시장의 이름이었다. 며칠 후, 민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기차를 타고 전라남도로 향했다. 아내 혜림은 민재가 떠나는 것을 보고 말리지 않았지만 냉소적인 말 한마디를 남겼다. 그쪽으로 가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당신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니까. 그 말은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전통시장에 도착한 민재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부모님의 모습을 찾아 헤맸다. 그의 눈은 초조했고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시장 한 구석에서 허름한 간판 아래 주차 관리인 조끼를 입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하얗게 샘머리와 굽어진 허리를 본 순간 민재는 멈춰섰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에 김석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기쁨이 스쳤다. 민재야, 너구나. 민재는 주저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석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다. 너희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석진은 잠시 주저하다가 시장 끝 작은 채소 가판 대를 가리켰다. 그곳에선 이지영이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손님들에게 야채를 팔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발견하고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손을 내밀었다. 민재야, 정말 너니? 민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지영은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리 아들, 잘 지냈니? 너를 보니 이렇게 힘든 것도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 저녁, 민재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방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것은 소박한 밥상에 김치와 몇 가지 반찬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이번엔 잘 모실게요. 민재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석진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너희도 힘들잖니?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게 너희한테 더 좋다. 중요한 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민재는 그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결말, 열린 상처와 다친 마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부모님은 그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번에는 지호도 데리고 올게요. 민재는 울먹이며 말했다. 석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아버지는 항상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기차가 떠나고 석진과 이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에 오면 정말 가족이 모두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이지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걱정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젠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 바뀌어야 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달이 흐르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박민재는 여전히 여러 일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아내 정혜림은 이전보다 조금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밤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재 씨 맞으시죠? 저는 전라남도 병원 간호사입니다. 김석진님의 보호자시라고 들어서요.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고요? 무슨 일이죠? 김석진님은 괜찮으시지만 이지영님께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재는 당장 기차표를 예매했고 혜림에게 급히 상황을 알렸다. 혜림은 처음엔 갈등하는 듯했지만 결국 아들과 함께 민재를 따라 나섰다. 병원에 도착한 가족은 긴 복도를 걸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김석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이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아들이 들어오자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민재야, 너 왔구나. 지호도 같이 왔네. 지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제가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전 진짜 좋아했어요. 이지영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의 손을 감싸 안았다. 그럼 할머니가 어찌 너를 잊겠니? 우리 지호는 이렇게 잘 컸구나. 혜림은 방 한쪽에서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두려움. 김석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혜림아, 너도 가까이 와서 인사해라. 혜림은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걸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지영은 힘겹게 손을 들어 혜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혜림아, 내가 와줘서 고맙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항상 가족이 함께하는 것뿐이란다. 그날 밤 병실 밖에서 김석진과 민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버지,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걸 알았으면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재야, 부모란 원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란다. 너희가 잘 살길 바라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야.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부모님은 더 이상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결말, 희미한 희망의 빛. 다음 날 아침, 이지영은 조금 더 안정을 되찾았고 가족은 병실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지호는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드렸고 혜림은 조용히 물을 건네며 그녀를 돌봤다. 병원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다. 김석진은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잘 해볼게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이지영의 건강은 언제 다시 악화될지 알 수 없었고 가족 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병실 안의 따뜻한 분위기와 달리 창밖의 하늘에는 희미한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지영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가족은 전라남도의 작은 집으로 함께 돌아갔다. 가족이 모두 한 지붕 아래 모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편안하지 않았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던 날, 박민재는 텃밭에서 김석진과 함께 삽질을 하고 있었다. 텃밭은 오래 방치되어 있었지만 다시 손을 보면 충분히 쓸모가 있어 보였다. 민재는 아버지의 옆에서 일을 도우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어머니도 덜 힘드셨을 텐데. 죄송해요. 석진은 잠시 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이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바라는 건 너희가 잘 사는 거야. 하지만 민재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삽을 다시 쥐었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정혜림이 이지영의 아침 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움직였지만 이지영의 눈에는 그녀의 작은 변화가 보였다. 혜림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않니? 이지영이 약을 받으며 물었다. 혜림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어머니, 처음에는 저도 많이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잘못했단 걸 알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지영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란다. 이제는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 혜림은 이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후회와 결단이 담겨 있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작은 마루에 모여 앉아 있었다. 김석진은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 고향 민요를 틀었고 지호는 그 곡조에 맞춰 장난스럽게 춤을 췄다. 지호야, 춤 좀 보여줘봐.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지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가족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음 속에도 묘한 슬픔이 스며 있었다. 이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석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다. 그럴 거야. 우리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민재는 가족이 잠든 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의 어린 민재와 젊은 석진, 이지영의 모습이 그의 눈에 비쳤다.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첩을 꼭 끌어안았다. 결말, 희망의 씨앗.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석진은 묵묵히 땅을 갈아엎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민재야, 인생은 땅을 일구는 것과 같단다. 처음엔 힘들어도 결국 열매가 맺힐 거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해볼게요. 지호는 마당에서 새싹이 돋아난 작은 화분을 들고 와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 이거 꽃이 필 거예요. 석진은 손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꽃이 필 거다. 아주 예쁘게 말이다. 가족의 일상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에는 비구름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 멀리에는 희미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몇 달이 흐른 후 전라남도의 작은 집에는 한결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박민재는 이른 새벽부터 일을 나가고 정혜림은 집안일과 함께 이지영을 보살피며 하루를 보냈다. 김석진은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했고 지호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작은 손으로 돕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씨앗이 자라면 진짜 큰 나무가 될까요? 지호는 작은 손으로 씨앗을 잡고 묻는다. 김석진은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잘 돌봐주면 분명히 큰 나무가 될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조심스레 부었다. 그 모습에 석진의 눈에는 잠시 그리움이 스쳤다. 민재가 어린 시절 이 모습과 닮아 있었다. 한편 집안에서는
혜림이 이지영의 약을 챙기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이지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혜림아, 이렇게 내가 챙겨줘서 고맙다. 요즘은 너를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혜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지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족은 그런 거란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지. 이제부터 잘하면 돼. 혜림은 눈가가 촉촉해지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작은 거실에 모였다. 민재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지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석진과 이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시간이 정말 행복하네요. 혜림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지영은 딸 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혜림아. 이런 시간이 가족의 진짜 힘이야. 그러나 모든 것이 평화롭지는 않았다. 이지영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그녀는 자주 기운을 잃곤 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잠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다. 석진이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여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그 말에 민재는 더욱 단단히 다짐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쉬실 수 있게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마지막 밤, 가족은 마당에 모여 작은 불을 피웠다. 지호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 별 하나 따다 드릴까요? 이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재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절대 가족을 잃지 않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할 거야. 결말, 희미한 빛 속에서의 희망. 그날 밤, 이지영은 가족에게 작게 말했다.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항상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 혜림과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오래 함께할 거예요. 이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작은 가족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그들의 집을 비췄고 그 안에는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가슴 깊이 새겨지는 가족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